빅테크가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해서 자사 서비스 또는 제품을 팔 때 비트코인을 받는다는 거는 밸런스 시트 디시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대차대조표 결정이라고 이제 경제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내 대차대조표의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채워져 있을 거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결제 도입으로 빠르게 이어집니다. 당연히. 왜냐면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비트코인으로 사는 게 더 좋은 결정이겠네.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진짜 결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어답션이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채택, 어둠션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생태계와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곳에서 이 비트코인을 채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결제 수단으로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은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관련 분야에 대해서 이 이사님께서 굉장히 또 많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데,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기본 원리와 글로벌 보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마크 주커버그 창업자가 페이스북을 처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6단계 분리 이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6사람만 거치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다. 이런 이론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주커버그가 만든 이론은 아닌데 그 이론이 있었고요, 이미.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면 그 이론이 적용이 돼서 건너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닿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설파를 한 거죠. 그게 이제 현재 페이스북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뭐 몇십억 명이 이용하는데 한 두세 명의 그 페이스북 프로필 담벼락만 들어가서 넘어가면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네네. 그런 이론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이제 그런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네트워크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정이 있다고 할게요. 프로필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것과 친구를 맺는 겁니다. 다른 계정과 친구 신청을 해서 친구를 맺고, 그러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맺어놓은 다른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어쨌든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을 보내는 용도로 쓰는 거니까 단순히 뭐 안녕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보내요. 어떻게 보내냐? 나는 모르는 저 멀리 있는 저 뭐 아무개라고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보내려고 할 때 저는 홍길동과 친구를 안 맺었어요. 근데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여기 김 씨랑 친구를 맺어놨어요. 근데 김 씨가 그 중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여러 명과 친구를 맺어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홍길동과 친구를 맺은 그 사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면 패스가 그 루트가 찾아지는 겁니다. 돈을 보낼 수 있는 루트가. 그래서 저는 보내기를 누르면은 쭉쭉쭉쭉 통해서 가는 거고, 그 중간에 그래서 거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곳들이 약간씩 수수료를 챙겨가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래서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다가 노드라고 하는 거를 여는 겁니다. 노드를 열면 제가 그 톨게이트가 되는 것이고, 노드로서 많은 비트코인을 제 노드를 통해 통과시키면 저는 이제 톨비를 받는 거죠. 통행료를 받는 거고, 그게 이제 수익이 되는 거고, 제가 그러면 많은 고속도로를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친구를 맺기 위해서. 저 톨게이트랑도 맺고 저 톨게이트랑도 맺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건설을 하는데, 그게 채널입니다. 두 가지 개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드를 연다, 그리고 채널을 연다. 그러면 내가 보내고 싶은 누구한테든 다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컨셉입니다. 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노드들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치면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조금 속도가 느릴 수도 있겠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비트코인처럼 블록에 계속 트랜잭션이 끝까지 담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패스를 눈 깜짝할 새에 찾아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눈 깜짝할 새보다도 짧죠. 그러니까 이제 트랜잭션 per second라고 하죠. 초당 처리 속도. TPS를 계산해 보면 이제 현존하는 블록체인들 중에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르고요. 어쨌든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뭐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 우리가 긁을 때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몇 초 만에 결제되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빠른 속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비자 마스터카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만드는 회사에서 조사한 거라서 조금 뭐 진위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계산컨대 2만 TPS 이상 나온다고 하니까 더 빠르죠. 2만 TPS면 더 빠르네요. 네. 자,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만약에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더라도 이 TPS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 오디너스 때문에 온체인 트랜잭션이 갑자기 늘자 그 중에서 또 많은 부분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넘어오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굉장히 수수료가 폭증하고 트랜잭션이 폭증했거든요. 시험 삼아도 여러 번 이제 트랜잭션을 보내보고 제가 뭐 제 노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데이터를 봤습니다만 수수료는 실제로 많이 제가 더 많이 느는 걸 봤지만 속도 면에서 그렇게 늘어진 건 저는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X 그 구 트위터를 찾아보면은 좀 속도 면에서 늦어졌다 뭐 이런 그런 사례들도 나오긴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못 느꼈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어쨌든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 시스템이 좀 잘 돼 있는 나라들은 아직까지는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사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중남미라든지 뭐 아프리카, 뭐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사용성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자, 그러면 지금 글로벌 보급 현황 자체는 어느 정도 지금 됐는지 좀 말씀 주시겠어요? 우리가 피부로 닿을 만큼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뭐 보급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아직까지.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몇몇 그 결제 핀테크 앱들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 앱들이 그냥 뭐 사람들 잘 안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캐시앱이라고 해서 이제 트위터 창업자죠 잭 돌시가 운영하는 블록이라는 회사가 만든 서비스입니다. 캐시앱은 미국에서 5천만 명의 유저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결제 앱이고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무료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캐시앱이 그 우리나라도 포스기들이 다 자영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제 포스기 업체가 있는데 이 포스기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그 해당 포스기에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QR 코드로 결제할 수 있게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맹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스트라이크 앱은 뭐냐면 해외 송금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해외 송금하면 여러분들 이제 진부하다 생각하실 텐데 코인을 보내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외화를 보냅니다. 이 앱은. 그러니까 외화 송금 앱입니다. 달러를 우리나라로 보낼 때 쓸 수 있는 그런 앱인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구조냐면 실제로 외환을 보낼 때 우리는 은행을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핀테크 앱들이 국내 은행과 연계를 맺어서 여기에서 이제 외화를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원화를 당연히 입금을 했겠죠. 원화를 외화로 바꿔주고 해당 외화를 이제 중개 은행들을 거쳐서 해당 국가에 있는 은행까지 도달하게 하고 그러면 그 은행에서 그 은행 계좌의 주인에게 입금을 시켜주는 구조로 갑니다. 근데 이거를 핀테크 앱들은 그냥 앱상에서 편하게 이루어지게 해주고 결과만 통보하기 때문에 사실 그 백단에 있는 과정들은 모르죠.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수수료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개 은행들을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더 비싼 수수료가 나오죠. 그래서 게다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빠르면 이틀, 어쩌면 일주일 동안 그 돈이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은 이 AML 때문에 이 스크리닝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마 뭐 해외에서 유학해 보신 분들은 그 외화 보내보셨을 때 아실 거예요. 요즘도 그럽니다. 일주일 넘게 걸리고 막 그러는데 스트라이크 앱은 국내에서 달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원화를 은행에다 넣으면 그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내버려요. 그 비트코인은 아무 국경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해당 국가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또 그 나라 화폐로 환전돼서 입금되는 구조라서 일단 중개 은행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만 존재할 뿐이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훨씬 싸고 게다가 빠르죠. 1시간도 안 걸립니다. 보내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 산업이 국제 송금 시장을 또 금융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장 많이 또 변화시키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좀 이야기를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작년 말에 이 구글 클라우드가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좀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에는 이 폴리곤과의 파트너십 소식 등도 전해졌는데요. 지금 구글을 포함해서 여러 빅테크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명확하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또 없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구글은 폴리곤과도 파트너십을 맺었고 얼마 전에 볼티지라고 하는 회사와도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볼티지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호스팅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제가 원래 라이트닝 노드를 집에다 구축해 놓으려면 기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두고 저희 집 인터넷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드웨어 세팅이 필요한데 그런 걸 안 해도 되게 그냥 계정을 만들고 볼티지에다 계정을 만들고 거기에서 노드를 생성해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버가 필요하겠죠. 클라우드 서버가. 그때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들어가서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가 이쪽 분야에 굉장히 많이 발을 담그고 있는 거는 맞고요. 특히 인프라 기업이라 만큼 인프라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폴리곤도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인프라잖아요. 이제 그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구글 클라우드가 비트코인 결제를 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결제로 도입한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내가 버는 돈을 비트코인을 사는데 쓰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나 이 커피 팔 때 커피 팔아서 번 돈을 다 나는 비트코인 사는데 쓸 거야 라고 하는 결정을 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저는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만약 커피숍을 하면은 지금 실제로도 뭐 월급에 저는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 사는데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비트코인으로 받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물론 고객들은 이거 뭐야 이러면서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옵션을 주면 되죠. 그냥 평소대로 신용카드로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10% 할인해 드려요. 이러면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비트코인 어답션의 가장 중요한 어떤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영업자로 얘기를 했지만 기업 단에서 이런 게 일어난다면 훨씬 더 빠르죠. 이 어답션의 속도가 훨씬 빠를 겁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지금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넘버 2거든요. 넘버 3, 넘버 2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존이 1위. 아마존이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 구글이 3위. 근데 구글이 또 잘하면 2위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죠, 둘이. 근데 어쨌든 이런 대기업이 빅테크가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해서 자사 서비스 또는 제품을 팔 때 비트코인을 받는다는 거는 밸런스 시트 디시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대차대조표 결정이라고 이제 경제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내 대차대조표의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채워져 있을 거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결제 도입으로 빠르게 이어집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비트코인으로 사는 게 더 좋은 결정이겠네.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진짜 결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어답션이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많은 기업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뭐 완벽하게 저도 뭐 트래킹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이제 빅테크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또 이분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일론 머스크. 자, 이분이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신규 암호화폐 발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또 법정화폐를 스캠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지하는 듯한 어떤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이 일론 머스크는 암호화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어떤 암호화폐를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도지코인과 비트코인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자, 이사님께서는 저 어떻게 보시나요? X.com이라고 하는 페이팔의 전신을 창업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근데 그때 이 사람이 그리던 비전은 국경 없는 결제였어요. 그때는 이제 암호화폐라는 그 개념 자체가 희미하던 시절이라 결국 실현되지는 못했죠. 그리고 페이팔에 매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결제 사업에선 손을 떼게 됐는데 지금 다시 X라는 이름으로 트위터 도메인을 또는 서비스명을 바꾸고 그 다음에 도메인 x.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굉장히 큰 돈을 주고 다시 재매입하면서 아주 뭐 자기가 처음에 x.com을 만들려고 했던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실현하려고 한다는 거를 아주 만천하에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암호화폐가 어떤 형식으로든 이 사람이 그리는 X의 슈퍼앱화에 동원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다만 도지코인의 도지파더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큰 열성적인 이제 팬이지 않습니까? 도지코인 이제 애드보케이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트코인을 채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또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고객 수요를 파악하고 그리고 고객을 위해 가장 나은 인프라 또는 네트워크가 뭔지를 고민하는 사업가 입장에서는 도지코인은 아직까지 프루븐 레코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 3억 명이 사용하는지 뭐 이럴 텐데 트위터를 그 X에서 3억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전송 또는 결제를 했을 때 네트워크가 뻑이 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지코인이 과연 해봤느냐. 아직까지 시가총액 면에서 비트코인보다 훨씬 작고 밈코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코인을 믿고 그런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 저는 회의적이고요. 비트코인하고 병행을 하면 모르겠으나 반드시 비트코인을 주요 암호화폐 또는 결제 시스템으로서 채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애플 말씀도 잠깐 드렸지만 애플과는 완전히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애플은 지금도 자사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자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결제 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 모든 전략을 거기에 포커스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터져 나오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앱 결제를 하면 외국에서 똑같은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보다 뭐 10%더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그 통신법 그런 것 때문에 애플에다가 추가로 내야 되는 비용이 있어가지고 애플이 추가로 이제 수수료를 떼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애플의 자사 정책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어떤 플레이어나 사업가들은 또 앱이 삭제되는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클로스드 중앙화된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문제들 그리고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 근데 X를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키워가고 싶으냐?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완전 뇌피셜입니다만, 이 사람의 그림은 저는 X를 애플처럼 클로스드 중앙화된 클로스드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픈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믿고 있어요. 네네, 저도. 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이 사람의 이상에 가장 부합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전히 이 사람은 트위터 또는 X가 슈퍼앱으로 변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거기에서 많은 수익을 얻어들이면 됩니다. 그 앱으로서, 플랫폼으로서. 그래서 뭐 거기에다 사람들 가두고 자기가 직접 만든 어떤 트위터 페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걸 쓰게 해서 또 거기서 수수료 얻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완전한 확장성을 도모한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게 하는 그런 슈퍼앱으로 발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비트코인 아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비슷한 요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저도 많은 분들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지만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사실은 좀 선택의 여지가 비트코인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관점이었는데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의 어떤 사용성의 어떤 차이들이 있을 것 같고 서로 저마다의 어떤 목적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를 다 도입을 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서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도지코인 사랑을 외치는 거는 저는 또 굉장히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X닷컴을 처음 만들었던 그 1999년도부터 일론 머스크가 같은 꿈을 계속 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분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뭔가 변덕이 심한데 긴 그림, 긴 호흡에서는 본인의 어떤 방향성을 그렇게 이탈했던 적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둘 다 채택을 하고 결국은 이게 암호화폐 시장의 상대항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택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 질문만 더 해보고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엘살바도르가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을 했고, 그리고 앞서 아르헨티나 대선 후보 같은 경우도 이 비트코인을 뭔가 법정화폐로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남미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채택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남미의 어떤 낮은 경제력을 이유로 이런 남미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거는 그다지 뭐 영향력이 없을 것 같다, 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미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GDP도 낮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부각된다고 해서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시가총액이 크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은 저도 듭니다만, 모든 게 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는 거죠. 시작이 있어야 끝도 있듯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 게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라들로 점점 번져나가는지가 중요한 거고, 아까 제가 자영업자들이 내리는 그런 밸런스 디시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나라들이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것도 밸런스 디시전입니다. 정부 단에서의 대차대조표 결정인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비트코인을 우리나라 국고로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겁니다라는 거 선언하는 거고, 그러면 이 나라의 국민들은 비트코인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생기겠고, 그러면 비트코인을 사용할 것이고, 이런 건데요. 이제 이 모든 설명의 앞단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하나 했었어야만 하는데 안 한 게 뭐냐면, 결국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될수록 모든 돈은 세 가지 기능이 있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물물 교환으로서의 수단, 그 다음에 회계 단위로서의 수단, 그 세 가지의 역할을 충족하면 좋은 돈입니다. 돈이 되었다 볼 수 있죠. 비로소 화폐가 되었다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증명입니다. 모든 돈이 다 그걸 증명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빠르게 또는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내려간다면 이 돈은 좋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미 이런 국가 단위의 도입이 남미여도 상관없고 어디도 상관없습니다.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나라 정부가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가격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자신의 국부를 깎아먹을 것 같은 자산을 왜 사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예, 이거는 자영업자나 뭐 어떤 기업단의 결정보다도 훨씬 더 임팩트가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 단위의 결정은. 그래서 네, 분명히 영향력이 있는 거고 당장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시작은 뭐 미진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거죠. 좋은 영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끝으로 영상을 조금 이제 3부를 마무리를 할 텐데, 사실 방금 이제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이라는 정체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어떤 뭐 분리된 그런 질문은 사실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어떤 화폐의 여러 가지 속성이기도 한데, 자, 비트코인의 최초의 탄생 목적은 이제 P2P 결제 수단으로서 충분한 이제 작용을 했던 거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또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이 가치 저장이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의구심이 있고, 자, 그리고 이것이 어떤 상충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결국 이거는 가치 저장 용도이기 때문에 결제 수단으로는 쓰이지 않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이사님은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거를 이제 제가 확실하게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가 일단 없고요. 가치 저장 수단이니까 안 쓸 거다, 그냥 가지고만 있을 거다라는 쪽과 아니다, 이거는 돈이니까 써야 한다, 쓸 거다라고 불리는 한쪽이 나눠진다면 그 나누는 거에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은. 왜냐하면 일단 돈은 가치 저장 수단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이 되면 이제 물물 교환의 대상이 되죠. 수단이 되죠. 그러면은 회계 단위로서 쓰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가치 저장 수단이 되면은 사람들이 안 쓸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제 생각은 뭐냐면, 이게 가격이 오르는데 왜 써? 가지고 있어야지. 네, 그런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경제학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케인지안 경제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주류 경제학이라고 말하는 케인지안 경제에서는 소비가 경제를 이끌어 나간다고 가르칩니다. 소비가 늘어야, 소비가 진작되어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소비를 진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건의 가격이 2%라고 하는 이제 타겟 인플레이션 이율에 맞춰서 소폭 늘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진 돈의 양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요소에 돈이 적극적으로 공급되어야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쓴다. 그러면 물건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가격도 뭐 너무 많이 빨리 오르면 인플레이션 상황이니까 그거를 돈을 풀어서 통화 정책을 써서 금리를 통해서 이제 낮춘다, 잡는다라는 이제 개념인데요. 이제 그것과 상반되는 경제학 이론이 이제 오스트리아 경제학, 고정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전통 경제학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소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가르쳐요. 소비가 경제를 진작시키는 게 아니다. 소비는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다. 누구나 소비하고 싶은 욕구는 있다. 그러므로 그걸 앞단에 내세우면은 이제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소주성 같은 이제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죠. 소비만 일으키면 된다.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규제 완화, 작은 정부.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비즈니스 액티비티를 활발하게 이끌어주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알아서 사업적인 니즈에 따라, 사업을 통해서 그 돈을 벌려고 하는 니즈에 따라서 이코노믹 액티비티, 경제적 활동을 할 거고, 그러면은 부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 부가 쌓이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 중간에 물론 크고 작은 그런 거품 붕괴, 이코노믹 벌스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거를 막기 위해서 문제를 이연시키는 게 현재 이제 경제 시스템의 문제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나중에 터지는 거고, 상환이 안 되는 회사채들을 정부가 대신 사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작은 단위에서 터지게 냅둬야 한다. 그래서 좀비 기업들을 청산하고. 근데 여기에서 돈의 가치가 당연히 오르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돈을 풀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희석되잖아요. 돈을 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쓰는 게 더 리즈너블한 결정이죠. 그래서 이제 돈은 가치가 오르는 게 당연하다. 그럼 돈의 가치가 오르면 물건 가격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럼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디플레이션은 경제 후퇴를 말하는 건데 무슨 소리냐? 이게 다 이제 현재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주류 경제학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바꿔놓은 건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저는 내가 가진 화폐의 가치가 올라야 그 화폐를 벌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 화폐가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주면은 내 구매력이 늘어나므로
물건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소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국가의 부를 상승시켜 줄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오스트리아 경제학에서 보는 관점에 따르면 디플레이셔너리 환경에서 가장 완벽한 화폐입니다. 가치가 오르는 화폐. 물건 가격을 떨어뜨려 주는데 내 부를 올려주는 화폐로서 가장 완벽하고요. 그러면 소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에서 보면 안 쓸 거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내가 필요에 따라서 쓰겠죠. 내 부가 점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므로 화폐 가치가 늘어나서 내가 어떤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뭐 집안에 대소사가 있다, 경조사가 있다 할 때 쓸 것이고 그 쓸 때 전혀 오히려 예전보다 구매력이 늘어났으므로 오히려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나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떤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라고 보는 거죠.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부각되면 사업자들, 자영업자들, 기업들 또는 정부들이 이걸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를 돈을 벌어서 이거를 사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내가 그냥 이거를 돈으로 받는 거죠. 결제 수단으로. 그러면은 이제 따라가는 거죠. 사실상 소비자들. 내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내가 소비를 하려고 보니 저 기업이 이걸 받는다네. 근데 할인도 해주고 혜택이 더 있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로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들이 먼저 채택하는 거예요. 이코노믹 액티비티를 하는. 그 사람들이 채택을 하면은 소비자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너무나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신 거 자체가 굉장히 좀 뒤처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뭔가 공부하고 성취해서 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의 저는 발현이라고 봐요. 제가 이제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간혹 가다가 이쪽 분야에 몸을 안 담고 계신 그런 사업 그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투자사 관계자분들을 만나면 되게 저를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아직도 그런 걸 하고 있냐. 크립토 뭐 작년에 테라루나 사태 때문에 다 망한 거 아니냐. FTX도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인식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암호화폐,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거에 투자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박 작가님의 방송을 보고 계시다는 거는 저는 굉장한 이제 그 용기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공부도 상당히 축적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믿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공부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책도 쓰고 있는 건데. 반드시 디지털 대전환에 우리는 한 축에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거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애플 얘기 우리가 잠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애플 같은 플랫폼 경제에서 벗어나서 뭔가 다른 형 경제로 넘어간다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에 하나는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 개인화, 맞춤화, 탈중앙화. 그동안은 군집화, 집중화. 이런 쪽으로 인터넷이 발전을 했다면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동안에 중앙화됐죠. 플랫폼 경제로 중앙화됐습니다. 데이터의 흐름이 갇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밸류, 가치 같은 것들도 다 그 기업에서 정한 룰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갇혀 있는. 근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더 이상 그 기업들이 데이터를 컨트롤하지 않아도 우리 유저단에서 데이터를 스크리닝 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해주는 게 결국엔 데이터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담들이 막 올린 그런 담벼락에 올린 글이나 사진 같은 게 아무 규칙도 없고 순서도 없이 막 나열돼 있으면 너무 보기 불편하잖아요. 인터넷이 그런 공간이라 생각하면 아마 잘 안 쓸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플랫폼들이 그거를 색인 해주고 스크리닝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들을 유용하게 쓰는 건데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요, 이 웹3 기술이 발전해서 탈중앙화된 프로토콜만으로도 그런 색인과 스크리닝이 가능합니다. 노스트를 같은 이제 아마 못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을 텐데 탈중앙화 SNS 같은 것들을 보면요, 인스타그램이랑 똑같아요. 아니면 트위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운영하는 운영사는 없어요. 그냥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비트코인도 프로토콜입니다. 비트코인도 돈이자 프로토콜이잖아요. 돈도 우리가 은행, 뭐 핀테크 회사들, 카드사들, 보험사들 이런 데들이 결정한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다 주고받았잖아요. 모든 가치를, 밸류를.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내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무개한테 뭐 10만 원을 보낼 건데 무슨 과정과 절차와 이런 게 이렇게 많아. 뭐 가입해야 되고 뭐 KYC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왜 해야 돼?
못하겠어다 이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은 결국 탈중앙화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마지막까지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디지털 대전환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많이들 이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 전환을 하고 있다. 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이야기들에 대한 정말 깊은 의미들을 이렇게 쉽게 전해 주시기가 정말 어려울 텐데 정말 마지막까지 진짜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들어주셔서. 아닙니다. 오늘 정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와 지식들 그리고 지혜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 작가와 백훈종 이사님께서 함께했습니다.